교육청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의 교육 포럼 상임대표 하영철입니다. 며칠 전에 2019학년도 수능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결과는 학생들 개개인에 다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또는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보도되는 걸 보니까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이런 말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불수능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국어가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고 영어는 1등급이 반토막 났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마다 이렇게 보니까 영어 1등급 학생 수가 반토막이다. 이제 이게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영어가 어려웠다. 작년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어렵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 이제 이런 그 보도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영어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입니다. 국사하고 영어가 이번에 절대평가로 치러졌죠. 그러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작년보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반토막이 났다? 그런다고 하면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영어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에 의해서 출제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나 어려우냐 쉽냐 이걸 잘 보고 출제위원들이 어려운 문제도 내보고 쉬운 문제도 내보고 적당한 뭡니까 중간 문제를 많이 내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 어떻게 보면은 상대평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대평가다 얘기하면은요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내야 되느냐 시험 문제 출제 문항 출제 기준이 뭐냐 이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평가는 바꿔 말하면 목표 지향 평가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해서 나온 평가관이죠. 평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수학을 시험을 봐가지고 4등 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2등, 3등 또는 1등 이 학생들을 따라잡으려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 2, 3등 학생들도 그 학생이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4등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 2등, 3등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평가가 바로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평가는 교육적인 의미로 볼 때는 바람직이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상대평가는 입시라든지 이런 그 서열을 낼 때 이런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절대평가는 그럼 뭐냐? 절대평가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과 그러면 절대평가를 하려면은 수능에서 영어를 절대평가하려면은 영어 학습 과제를 그 범위죠. 영어 범위요. 수능 범위죠. 그 범위 내에서 학습 과제를 분석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첫째입니다. 아마 그 과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분석이 쉽지 않잖아요. 수능 영어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 범위가. 거기에서 학습 과제를 분석한다. 다음에는 학습 목표를 거기에서 설정해 내야 됩니다. 학습 목표를.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학습 목표를 설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학습 목표를 진술해야 됩니다. 학습 목표 진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학습 목표 진술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이 절대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절대평가의 본 의미를 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의평가로 이렇게 변형되어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나서 목표가 없어요. 이 목표를 이렇게 재야 되는데 목표를 놔두고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이거 임의평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절대평가는 학습과제 분석, 학습 목표 설정 및 학습 목표 진술. 이 학습 목표 진술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명세적으로 진술해라. 행동적 동사를 사용해라. 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보아서 똑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진술해라. 이게 바로 학습 목표의 명세적 진술이고 이게 절대평가에서 꼭 해야 할 학습 목표 진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명세적으로 행동적 수로로 두 사람 이상이 봐서도 똑같은 해석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절대평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학습 목표를 달성한 학생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 편포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수능 영어는 뭡니까? 수능 영어는 전혀 절대평가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나 글로 썼습니다만은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적용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시도 교육감들이 앞으로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교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걸 또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감들은 어떤 생각으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평가는 한 과목 시행하기도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평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시키느냐? 학교에서요. 위계성이 강한 교과에는 절대평가를 적용시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위계성이 강한 교과는 수학과 과학을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수학을 가르칠 때 1차 방정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1차 방정식에는 풀 수 있다. 어쩐다 하기가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목표를 진술합니다. 1차 방정식을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해야죠. 행동적 수로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르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인 2차 방정식을 또 가르칩니다. 그때도 목표를 설정, 학습과제 분석하고 학습 목표 설정 및 목표를 진술하고 얘들한테 가르치고 얘들이 스스로 그 목표를 향해서 공부 학습하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또 그 모든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4차, 5차 방정식 이렇게 점점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절대평가는 학습 과제의 범위가 좁아야 합니다. 좁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학습 과제를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목표를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과제가 좁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너무 길어버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계별로 위계성 있는 교과를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성취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과제 범위를 좁아야 되고 기간이 좀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서 같으면은 수학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학 같으면은 1차 방정식 하나의 단원이 있죠. 학습 범위가 1차 방정식 그러면 좁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가리키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영어는 학습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학습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서요, 학습과제 분석 어렵습니다. 목표 설정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습과제 분석, 학습 목표 설정, 학습 목표 진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인지라고 가르친다? 그런 과정이 없는 이러한 그 평가는 절대 평가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상하니 그걸 절대 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부나 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실시하려면 지금 이번에도 보면요, 1등급 절대평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돼 있대요. 보니까 90점 이상 1등급, 80점에서 89점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건 절대평가가 아니죠. 의사 자격고시라든지요,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자격고시에 예를 들면 기준이 90점이다 그랬다고요. 90점. 근데 사실은 절대평가는요, 점수가 아닙니다. 성취도예요. 퍼센트예요. 90% 성취도 낸 사람을 의사 자격고시에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 90% 이상은 합격이요, 그 아래는 불합격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패스냐 노패스냐를 가름하는 것이 절대평가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운전면허 시험도 그러죠. 운전면허 시험도. 그러지. 의사고시를 봐가지고 90% 이상은 합격, 80에서 90%, 89%까지는 준합격, 70%부터 79%까지는 준준합격,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간을 놔뒀어요. 이건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아마 이 평가를 어떻게 이름을 지으려고, 이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형된 절대평가, 아니면 단계별 절대평가, 그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이론에는 그런 평가 용어는 없죠. 없습니다.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뭐 임의평가냐 뭐 이런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영어 또는 국사, 이게 절대평가다,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9단계, 어떻게 보면 또 누구는 그러대요. 어느 교수님은 9단계 절대평가라고 그러대요. 9단계 절대평가가 있을까요? 아마 그거 만들면 있겠죠.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가 이론에 이과가 있어 순수한 절대평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좀 다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9단계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갑니다. 그건 거의 말이 안 되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절대평가를 적용시킨다, 영어는, 국사는, 이 말은 조금 한 번 더 좀 생각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 포럼에서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이야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나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또는 시도교육감들,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방송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듣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미래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